청와대에서 15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9억 원 초과주택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자리 증가폭이 2년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40대와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해 고용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미술관 입장료 등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SUV인 GV80를 출시했습니다. 프리미엄 신차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를 키우는 투트랙 전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해 안정화를 넘어 집값 하락을 권한 가운데 청와대 일각에서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이 언급돼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 지역인 서울 강남을 겨냥해서 이른바 슈퍼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세종시 기획재정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동산과 관련해 끝없이 대책을 내놓겠다. 또 집값 급등 지역은 3년 전으로 돌려놓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계속 강경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한다는 건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면서 서울 강남을 콕 집어서 언급을 한 건데요. 이와 함께 대출 규제,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필요한 경우 모든 부동산 대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주택거래 허가제 같은 초법적 고강도 규제까지 언급됐다고요? 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을 했는데요. 강 수석은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 검토를 시사한 겁니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강 수석은 또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에서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택거래 허가제는 앞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을 했다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3년 도입을 검토하다가 위헌 소지 문제 등 반발이 심해져서 주택거래 신고제로 바꾼 바 있는데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정부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제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기아자동차 노사가 임금과 단체 협약 협상에서 2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부분 파업까지 우려됐던 상황인데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채널입니다. 네, 기아차 노조가 임단협 2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요? 네, 기아차 노사는 어제 경기 광명시 소아리 공장에서 진행된 19차 교섭에서 두 번째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지난달 1차 잠정 합의안에서 추가 합의된 부분은 사내복지기금 10억 원 출연과 휴무 조정, 그리고 잔업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등입니다. 기본급과 성과급 등은 1차 잠정 합의안과 동일합니다. 호봉 승급을 포함한 기본급 4만 원 인상, 성과 격려금으로 기본급 150%에 추가 300만 원 지급 등입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내일 모레죠. 오는 17일 소아리 공장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아직 노사 갈등이 완전히 봉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1차 잠정 합의안도 지난달 13일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56%가 반대하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노조는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기아차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극복에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히며 교섭을 마무리하고 신차의 적기 생산과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 명대를 넘어서면서 고용률이 22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일자리 사업 영향이 가장 큰 가운데 40대의 고용은 여전히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712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 1,000명 늘었다고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12월 취업자 수는 지난 2014년 이후 최대 수준인 51만 6천 명이 늘면서 정부 연간 목표치 28만 명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고용률도 60.9%로 상승해 22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 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령 계층별 취업자는 60세 이상에서 37만 7천 명이 늘어 지난 1964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된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고령층 중심으로 집행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일자리 사업과 작년 12월에 기저효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40대 취업자는 16만 2천 명이 줄어 지난 199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의 부진이 직접적인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비스업과 신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40대 일자리의 맞춤형 대책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취업자 중심의 고용 지표를 고용률 위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13월에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혜택과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연말정산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 이후부턴 공제 신고서 작성과 공제 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합니다. 네, 올해부터 추가된 공제 혜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줄어든 혜택도 있다고요? 먼저 추가된 혜택부터 살펴보면요.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2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등 기존보다 범위가 확대된 혜택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줄어든 혜택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20세 이하 자녀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턴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해당됩니다. 또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저도 매년 이 연말정산하지만 늘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등이 그 대상입니다. 또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이나 월세 거주 비용, 종교 사회복지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영수증을 따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소재와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들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상품도 나왔는데요. 손실이 나도 30%까지는 투자자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가요? 네,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 이른바 소부장 펀드라고 불립니다. 이 소부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사모펀드 8곳에 똑같은 비율로 재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솔깃할 만한 건 바로 안정성입니다. 각 사모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약 32.4% 손실까지는 운용사와 한국성장금융이 우선 부담하게 해서 투자자 리스크를 줄인 게 특징입니다. 네, 흔히 이 펀드 투자는 환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언제든 다시 팔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기까지는 도중에 환매할 수가 없는 폐쇄형 상품인데요. 이 만기가 48개월로 다소 길다는 게 아쉬운 점으로 꼽히긴 합니다. 다만 펀드가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 펀드를 팔고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요즘 온라인 모바일로도 펀드 가입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이 펀드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또 미래에셋대우 등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나재철 신임금융투자협회장도 오늘 여의도의 한 증권사를 방문해서 이 펀드에 가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민간 회사들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의료 산업 성장이 기대되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차세대 육성 산업으로 꼽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선 그동안 재활용이 금지됐던 인체 폐지방을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시장에 나올 때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심사도 먼저 해주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의료 빅데이터의 개방입니다.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기업이 빠르게 의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줄 예정입니다. 신약 개발에 나선 기업이 가명 처리된 개인의 의료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보건의료 정보가 공개됨으로 해서 그게 활용이 돼서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신의료 기술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는 많은 일들을 해낼 거예요. 하지만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는 개인 식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가명 처리를 해서 이거를 내 동의 없이 기업들이 어떤 연구라는 명분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정부는 의료 빅데이터의 빗장을 풀면서 생길 부작용을 감안해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원상 회복돼야 한다며 지금보다 더 센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한 겁니다. 사실 그동안 내놓은 대책도 초강력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시장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렇다면 집값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3%, 또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 4구는 18%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대책이 나오자 보시는 것처럼 상승세가 꺾이고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값은 일단은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4년 동안 모두 18번의 대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정책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당시를 떠올립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고 했던 당시 정부도 지금의 문재인 정부처럼 초강수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집값은 임기 5년 동안 무려 56%나 폭등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또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주택거래 허가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력히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과연 청와대가 초법적인 비판을 뒤로하고 실현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주택거래 허가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과 함께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님 그리고 서진영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대통령께서 이제 강력한 부동산 안정 의지를 밝히셨는데 하루 만에 오늘 주택거래 허가제 얘기가 나오니까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더라고요. 소장님 어떠세요? 주택거래 허가제가 과연 실행 가능한 대책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주택거래 허가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정도의 주장까지도 정부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였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그런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니까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네. 워낙에 대통령 의지가 네. 강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저런 대책까지 나오지 않을까 되는데 아직은 그러면 정부는 이런 대책을 실행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가 네. 정확한 사인을 시장에 줘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미적미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2018년에는 그 보유세를 굉장히 그 완화한 네. 시장 예상보다도 네네. 보유세가 강도가 약한 거를 7월에 내놓으면서 네. 조세 재정계획 특위의 거보다도 더 약한 것을 기획재정부가 내놓으면서 네. 사실은 정부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네네. 그다음에 2019년에는 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또 핀셋 규제로 되면서 네. 정부가 정말 집값을 떨어뜨릴 의지가 있는 것이냐 네. 이런 그 정부가 약간 좀 머뭇머뭇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지금 이제 확실히 그렇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차원에서 네. 대통령께서 거듭 말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네. 그 강기정 수석도 그런 네. 맥락에서 이런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네, 네. 좀 엄포를 놓으신 거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서진영 교수님, 예, 뭐 요즘 예. 뭐 대한부동산학회도 지금 맡고 계시는데 네네. 이 학회에서 볼 때 또는 교수님들이 볼 때는 지금 주택거래 허가제 얘기가 우선 나왔으니까 잠깐 그걸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예. 경제적 현실적으로 이 제도의 어떤 문제점이랄까 네. 가능성이랄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주택거래 허가제 같은 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제도를 보더라도 네. 뭐 토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허가제도, 네. 그다음에 신고제도, 네, 네. 주택거래 같은 경우에도 일부 신고제도 네.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주택거래 허가 신고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네.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전체 주택을 허가제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대상 지역이라든지 네. 가격이라든지 네, 네. 특정 지역을 만약에 한정해서 네. 어느 정도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정부가 어느 정도 의지만 있으면 그러한 그 주택거래 허가제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아, 그래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김현미 건설교통부 장관은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난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했는데 예. 서 교수님은 특정 지역에는 할 수도 있겠다. 예, 예. 네. 물론 이제 김현미 장관께서 네. 이제 뭐 난리가 날 것이다. 네네. 이런 그렇게 어떤 말씀하셨어요. 이제 뭐 네. 선명성적인 어떤 단어들을 썼는데 사실 뭐 주택거래 허가제를 시행하게 되면 네. 국민들의 어떤 저항들은 네. 나름대로 이렇게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핀셋을 통해서 네. 우리가 뭐 15억 이상의 경우에 네. 그다음에 강남 3구의 경우에 네. 그다음에 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네. 뭐 이렇게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여론을 무마시키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을 법적인 하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서 교수님? 그렇게 허가제를 그렇게 할게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허가제를 받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주택거래 허가에 네.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업계에서나 이제 시민들이 위헌성들을 많이 제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 위헌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느냐. 네, 네. 아니면 토지의 부동산의 어떤 공공성을 강조하느냐. 네, 네. 그게 이제 경계선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네.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주택의 어떤 그 거래들을 허가해서 네.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제한을 한다면 네. 이제 헌법에 위헌성이 있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네. 우리가 이제 일부 지역이나 조금 전에 얘기한 네. 일부 가격대에 제한을 하는 것은 위헌성에서 조금 비켜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오늘 갑자기 이제 주택거래 허가제가 나와서 이 대책을 얘기했는데 최은영 소장님은 우리가 이제 대책을 좀 더 얘기하기 전에 사실 지난해 12월 16일 날 강력한 대책이 나왔잖아요. 이제 딱 한 달이에요. 이 한 달의 평가, 그때 12월 16일 대책의 평가, 시장의 평가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네. 뭐 약간 늦은 시점이었긴 했지만 네. 적절한 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굉장히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네. 일단 그 전고점이 네.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네. 이제 전고점이었는데 네. 그걸 넘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전고점이 30평대 아파트가 18억에서 네. 이게 뭐 한 20억까지 전고점을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정부로서는 정책 수단을 안 쓸 수가 없었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건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네. 제 예상보다 높게나 강도가 셌을 때 영향이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대책이 네. 나왔을 때 먹힌다. 예, 그러면 예. 12, 16 대책은 네. 우리 최 소장님이 보시기에 좀 예. 생각보다 강했습니까? 네, 네. 아. 그랬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했는데 네. 그러니까 15억 초과에 대한 대출 대출 증명 규제 그것도 금지? 강했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네. 공시가격 현실화를 네. 30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올리겠다. 네, 이런 네. 것들이
보기보다 굉장히 강한 규제 이것이거든요. 공시가격 현실화의 영향은 시간이 가면서 더 나타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것이 보유세 부담으로 그러니까 좀 상당히 높은 정도로 네. 예,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그 공시가격 변화와 관련해서 그 대책이 굉장히 좀 보도 자료가 길고 뒷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안 보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입니까? 네, 그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네. 지금 네. 공시비율이라는 걸 없앴어요. 주택에는 공시비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공시비율. 네. 네. 그런 걸 없애겠다라는 거는 이건 사실은 보유세 전반에 영향을 미쳐요. 네. 그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재산세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안 한 것 같은데 정부가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좀 굉장히 큰 의지를 보였다. 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그러면 점이. 최 소장님 지금 한 달 정도 돼서 말씀하신 대로 15억 고가 주택은 조금 꺾인 듯한데 네. 시간이 갈수록 이 대책의 효과들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네. 가격이 네. 더 떨어질 것으로 혹시 네.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 대책이 12월 16일 대책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보기보다 굉장히 강한 것들을 다 담고 있고 네. 그 공시가격 현실화가 사실은 정부가 계속 쥐고 있던 카드거든요. 이걸 네. 할까 말까인데 이걸 네. 이제 드디어 내놓은 것이고 네. 이 로드맵을 통해서 계속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뭐 보유세 강화가 그 법률을 바꾸지 않더라도 네.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서진영 교수님은 이 한 달의 평가, 지난 12월 16일 나온 대책의 한 달의 평가와 시장의 요즘 동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네. 부동산 정책과 전쟁을 통해서 네. 잡겠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이제 전쟁을 선포했으면 네. 우리가 이게 그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술과 어떤 그 전략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네. 그 12.16 대책들은 사실 네. 전술과 어떤 그 이 전략에서 네. 실패한 것이 아닌가 실패했다? 저는 아.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죠? 네. 아직 지금 자, 왜냐하게 되면 지금 이제 그 15억 이상, 9억 이상 대출 네. 규제를 통해서 거래를 동결시킴으로 인해서 네. 15억 이상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네. 어느 정도 우리가 하락하는 네. 효과를 거두었는데 네. 사실 우리가 거래 동결을 통해서 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중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어떤 이게 어느 시점인가는 또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이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할 시점이 올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타인의 자본을 이용을 해서 네. 활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들이고 네. 모든 실수요자들이 그 15억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자 할 때는 네. 결국은 가진 자들만이 살 수가 있고 네, 네. 15억 이하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실수요자들은 15억 이상의 아파트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위헌 소송도 나중에 이제 소비자들이 제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위헌 소송이라는 것은 대출을 못 받는 데 따른 반발에 따른 위헌 소송 말씀하시는 거겠죠? 대출 규제 빌리는 거, 정책 대출 자체가 금지에 대해서. 자기 사유재산권을 담보로 네.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자체가 자유시장 경제를 어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이제 그런 판단들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누가 위헌을 제기하게 되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풀리게 되면 15억 이상의 아파트들이 가격 급등을 가져오게 되고 그다음에 9억 이상과 15억 이상의 아파트들을 가격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9억 이하의 아파트 주위 아파트들이 네, 네. 우리가 이제 매수자들이 몰림으로 인해서 네, 어느 네. 정도 가격이 오르는 네, 효과들이 발생하게 되고 네, 네. 그다음에 풍선 이제- 효과라고 어제 대통령께서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네.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를 네. 예전에 이제 핀셋을 통해서 네.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했다가 뭐 2달 만에 그 핀셋을 서울 전 지역에 네. 뿌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도권으로 그게 네. 또 수요가 이전하게 되는 네. 이러한 어떤 풍선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현 우리가 12.16 대책들이 사실 부작용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네, 최 소장님은 그 지금 대책의 효과가 앞으로 갈수록 좀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네. 뭐 부작용이 지금 많다고 하는 우리 서 교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예, 저는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위헌 소지는 없다고 보고요. 그건 없다? 정책적 판단인 것이고 네. 사실 뭐 제가 여기에서 재건축
그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해서도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근데 네, 그렇죠. 최종적으로 판단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네. 그건 합헌이라고 내려졌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사실 재산권이 그러면은 뭐 제한이 없는 권리냐 그건 아니고 헌법에도 제한이 있는 권리잖아요. 재산권은 네. 다른 권리들이랑 충돌할 때, 주거권이랑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5억 초과 규제, 사실은 15억 밑으로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시세가. 강남의 30평 아파트가 언제부터 15억이었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2015년 이후에 네. 10억이 넘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15억을 설정한 것은 저는 적절했다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그러니까 네. 이제 실수요자들이 보통 4인 가족들이 사는 아파트 많이 사는 그렇죠. 거잖아요. 30평대. 그런 것들이 10억을 넘으면 안 된다. 15억을 넘으면 안 된다. 네네. 왜냐하면 소득에 대비해서 네.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 해보면 아이들 키우면서 1년에 1,000만 원, 네. 5천만 원 저축하기 힘들거든요. 5천만 원은 아주 힘들고요. 1,000만 원 저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네.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네. 싶었는데 네. 그러면 15억이라는 게 어떤 돈입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가 네. 주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게 수요자 보호 입장에서도 이게 10억에서 이게 15억, 18억, 20억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너무 네. 급등세. 이것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설명되기 좀 힘들고 네. 투기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15억 밑으로 시세가 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그렇게 돼서 대통령이 어제 원상 회복이 그러면 네. 그 밑으로 떨어지는 그게 기대인가요? 같은 거라고 저는 보는데 10억을 설정해 놓은 것이 네.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강남의 30평대 아파트가 15억 아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5억이라는 선을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서진영 교수님, 최 소장님께서 15억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국가의 자산값이 전반적으로는 계속 떨어지는 건 좋지는 않아요. 특정직에 오른 게 원상복귀되는 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국가의 자산, 뭐 땅이든지 부동산이든지 뭐 주식이든지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논리에 대해서 최 소장님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제 공공재로 보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통제할 필요성은 있지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경제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재의 가치는 우리가 정책으로 규제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값을 뭐 70년대, 60년대 수준으로 낮추겠다라는 얘기와 어떻게 보게 되면 같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북경 상해라든지 유역이라든지 뭐 평당 1억씩 가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이게 버블이냐 거품이냐 높으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 거품 논란이 많은데 그 가격 대비해서 소득이나 이거 대비해서 가격이 정말 다른 나라보다 너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집값이 사실 경제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 거품이 많이 끼어 있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어떻게 보세요? 보기는 매우 힘들다고 보십니다. 연구 결과들도 많이 그렇습니까? 연구 결과도 많이 있어요. 벌써.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느냐, 특정 지역을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제 서 교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더 높지 않다? 우리가 이제 뭐 이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공급할 때 이제 이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이제 자재의 공급 비용, 땅값들은 공시지가들은 뭐냐게 되면 정부에서 계속 기본적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왜냐하게 되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토지 가격과 어떤 그 우리가 자재비라든가 공급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나름대로 이제 그런 비용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왜? 근데 경제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원을 투입을 해서 100원에 파는 것이 아니라 100원에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수요자가 많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 경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PIR이라는 게 있죠.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인데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얼마나 높으냐? 그게 우리가 얼마입니까? 몇 배이냐인데요. 몇 배이냐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뭐 450만 원, 5천만 원으로 계산을 잡으면 그러면 이게 5억이면 10배잖아요. 근데 유엔 같은 국제사회에서 적절한 기준으로 보는 건 6배 정도예요. 6배? 네. 그러면 한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서울은 이거에 비해서 너무 높은 거죠, 지금 현재. 서울은 몇 배입니까? 서울은 지금 뭐 평균적으로 9억이라고 하면 몇 배일까요? 14배 정도 되는 14배. 것이기 때문에 얘가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10억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5천만 원 모으기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네, 1년에. 그러면은 10억이라면 20년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 기준에 의해서 보면 서울의 지금 현재 집값은 일부 지역은 네. 너무 높고 그리고 이게 일부 지역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강남이 높아지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뛰고 네. 서울만 뛴 게 아니라 수도권도 뛰고 그러면 대전, 광주, 뭐 부산 다 같이 뛰고 네. 이 현상이 문제여서 결국 집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생 네. 그 완전히 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집을 네. 사는 게 이런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각하게. 네. 지금 우리 최은영 소장님께서 소득 대비 가격이 몇 배냐. 네. 근데 그 기준을 이제 전국으로 하느냐, 서울로 하느냐, 또 강남 특정 지역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배수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만약에 지금 정부가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강남 특정 지역을 한정한다면 네. 뉴욕, 홍콩과 비교한다면 그래도 이게 굉장히 우리 배수가 높을까요, 강남이? 안 낼 겁니다. 아, 예, 통계가 예. 혹시 있으십니까? 예, 아니 그 네. 통계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네. 않는데 제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각국 이제 세계 여행을 이렇게 다니다 네. 보게 되면 상해의 집값이라든가 네. 북경의 집값이라든가 뉴욕의 집값을 보게 네. 되면 강남이 엄청 저렴해요. 근데 이제 뭐그 집값이 어디가 비싸냐? 뭐 싱가포르, 홍콩, 네. 서울 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걸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네. 되면 이제 문제가 볼 수가 있고. 네, 통계는 이제 예, 정확한 예. 기준이 같아야 되니까. 예,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제 전략이라든가 전술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는 지금 뭐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보게 되면 몇몇 분들은 어쨌든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 공급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서울에 네. 100가구가 집이 100채가 있는데 네. 그다음에 100가구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정부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계속 예, 예. 나올 것이다. 지금 예, 예. 화면에 나오는데 예, 예. 올해는 입주 물량이 서울의 경우에는요. 4만 1,000호. 네. 작년이 굉장히 많았네요. 4만 5,000호. 정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네. 그 주택 정책 그 방향들을 보게 되면 수도권에서 보통 우리가 1년에 한 30만 가구가 필요하다라는 계획들을 수립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뭐냐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사실 뭐 우리가 96%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충분하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의 네.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네. 주거 수준이 높은 주거 수요가 있는데 네, 네. 그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상들이 아닌가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에는 뭐 월세에 살다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그 사람들이 계속 다가구 주택이나 지하 반지하에 사는 네.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저축을 하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아파트, 네. 주거 수준이 또 높은 아파트로 네. 이전하는 수요들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네. 공급을 해야만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서지영 교수님 이제 공급 문제를 얘기했는데 네. 우리 최은영 소장님은 정부의 그 공급 계획, 정부는 공급 계획이 그래도 원하는 만큼 갈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까 우리 서 교수님처럼 공급 대책이 없다,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은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는 정부보다는 민간이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4만 호씩 연간 계속 최근에도 매년 공급이 됐고 올해도 네.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마치 정부가 공급을 못하게 한다,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주장이고요. 그런 인식이 시장에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들을 하시는 거죠. 아, 그렇게? 이거 네. 재개발, 재건축은 어차피 민간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그래서 민간에 의해서 민간의 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오랜 계획 기간을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네. 10년. 네. 뭐 정부 정책이 변경과 상관없이 어떤 단지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공급을 하는 거고 네. 뭐 지금 강남의 큰 단지들은 뭐 단지 하나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10,000호거든요. 네. 얘를 언제 할지는 사실 정부가 정확하게 그 시점을 정할 수는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정부가 뭐 공급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지금 사실은 공급 대책이 없다라는 굉장히 많은 비판들 때문에 그렇죠. 신도시라는 네.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없었던 공급 대책을 내놓은 상황인데 3기 그래서- 신도시 네, 대책이 발표됐었죠? 그렇죠. 네. 3기 신도시를 통해서 네. 그리고 서울 시내에도 4만 호 공급을 한다고 했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하느냐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 교수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죠? 공급 문제에서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높여야 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하지 않고 네. 공급의 경우에는 민간 건설 회사들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민간 건설 회사의 몫이다라고 네. 이제 뭐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네. 안전 진단 강화, 네. 초토세 부과,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네, 네.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재건축 단지의 어떤 수요자들이 네. 또는 우리가 건설 회사들이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것을 정부에 세금을 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들을 만들기 때문에 네. 공급 억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남 상구나 마용산이 이제 오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할 때 정부도 이 전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 목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 상구에 비해서 입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신도시를 만들음으로 인해서 수요를 창출해서 강남의 수요를 분산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네. 들어서 노원구에 강서구에 네. 뭐 이런 쪽에 우리가 이제 이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제 허용할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네.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건폐율과 용적률이 일정 부분 정해져 갖고 있는데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네. 된다? 예, 그런 그렇죠. 거예요? 네. 그 대신 건폐율을 용적률을 높여주는 만큼 네. 축소를 시켜서 네. 그거를 이제 공공용지로 기부 체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네. 100층, 200층을 지어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전체적인 어떤 정책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뭐 네. 북경에 뭐 심천 가더라도 네. 100층짜리 빌딩들이 쫙 있잖아요, 그죠? 뭐 유역에도 그렇고. 서울 강남에 100층 이상의 아파트를 계속 지을 경우 교통대책 같은 게 문제가 될 그럼요. 텐데 도시의 최 부담이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도시라는 거는 뭐 네. 무작정 늘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전국의 인구를 다 서울이 빨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100층, 200층으로 지어서 네. 그거는 안 될 말이고요. 그리고 그 서울에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살고 네.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고시원에도 살고 단독주택에도 살고 그 네. 모든 분들이 서울 시민이거든요. 네, 근데 네. 그분들 삶이 서울에서 다 영이 돼야 되는 거지. 외국엔 그래서 네. 그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주택 가격을 규제하는 거는 뭐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대도시 뉴욕도 네. 마찬가지고 파리, 베를린 이런 도시들의 다 특징은 세입자들이 많거든요. 주택 네. 가격이 높은 대도시들은 그러면 세입자에 대해서 세입자도 이 도시에 임대료가 비싼 도시에 살게 하기 위해서 임대료 규제를 하고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 거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어떤 거냐면 네. 그 저층 주거지를 싹 밀고 네. 저렴한 주거지를 싹 없애서 중산층 이상이 살 수 있는 초고가 아파트로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네. 이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부담할까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재개발 이제 재건축 계속 할 수 있느냐 초고층 문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네. 지금 기존처럼 네. 똑같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가 건폐율을 최대한 줄이고 네.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서 공지를 확보하게 되면 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강변에 뭐 38층으로 두 동 짓는 것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 70층 아파트로 한 동만 지으면 충분히 우리가 이 조망권이라든지 네. 주거 환경이라든지 도시 네. 기능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근데 우리가 저는 지금 이렇게 이제 예측합니다. 곧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올해 벌써 그렇습니다. 이게 1970년에 태어난 네. 아이들이 100만 명이었는데요. 네, 네. 100만 명이 넘었는데 올해 아마 3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가구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네. 여기에 무조건 집을 지으면 일본에서 나타나는 현상, 800만 호가 넘는 빈집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정부는 좀 장기간의 호흡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지금 당장의 수요에 따라서 그 집을 뭐 100층, 200층 이렇게 짓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부동산 안정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서울, 강남 이외의 지방 전체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지금 네. 그 동네는 전부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 걱정을 집값이 좀 많이 합니다. 떨어지진 않았고요. 지방이라고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네. 지방도 사실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우리가 약세가 되고 일본 있으니까. 같은 데 보게 되면 이제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일본에 저희들이 이제 지역 도시 재생 때문에 네. 이제 지방 중소도시를 네. 가보게 되면 뭐 100가구가 있으면 한 20가구만 살아요. 네. 나머지 주택들은 다 빈집이고 네,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일정 비용을 지원해서 네,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돈을 지원을 해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도쿄 인근의 신도시들은 네. 사실 이제 설렁화되지만
도쿄 도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도 보게 되면 네.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네. 이제 오늘 네. 이 양극화 현상들이 네. 나타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뭐냐게 되면 이 한국이 되었든 일본이 되었든 우리가 이제 도시의 어떤 집중화 현상들은 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들이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께 한 가지씩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최 소장님께서는 그럼 정부가 앞으로 뭐 대통령께서 이제 강력한 의지를 밝혔는데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 만약에 부동산이 의도한 대로 안정되지 않는다면 혹시 뭐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 이 네. 투기에 관한 억제 정책들이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네. 그 지금 분양가 상한제만 해도 네. 현재보다 굉장히 강화할 수가 있죠.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네, 분양가 상한제는 원래 지역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의무 실시하는 것이 네. 그 전형적인 모습이었지 이렇게 일부 지역만 하지 않았거든요. 네, 네.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재건축 연한도 네. 어느 날 갑자기 2015년 1월에 그건 시행령이에요. 법률도 아니고. 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40년을 30년 이하로 낮췄거든요. 이런 그렇죠. 것도 그 다시 재건축 늘리고. 연한도 다시 늘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그 이제 전세 가격이 흔들흔들하면 네.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또 도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빠르게 높여서 네. 보유세도 빠르게 강화하고 정부가 쓸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자, 서진영 교수님 지금 최 소장님께서 얘기한 여러 가지 가능한 추가 대책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및 합리성, 타당성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전 의원님께서 얘기를 한 네. 이제 정책들이 어느 정도 네. 기존 정부에서는 시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네. 추가 대책들은 뭐냐게 되면 이러한 기존 대책들의 확대 네. 또는 우리가 네. 이제 그 좀 강화하는 쪽으로 네.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오늘 서진영 교수님하고 우리 최은영 교수님,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을 체크해 봅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SUV 모델인 GV80를 오늘 출시했습니다. 현대차에 어떤 의미가 있는 차일까요? 임종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예. 이 제네시스 GV80 오늘 구체적인 사양이 공개가 됐는데 이미 지난해부터 화제를 모은 차죠? 예, 이게 그냥 SUV가 아니고 프리미엄 SUV라는 게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제 작년부터 말씀하신 대로 화제가 예. 됐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프리미엄 버전을 갖고 있는 건 현대차죠. 현대차의 제너시스가 유일한 프리미엄 버전인데 이 제너시스는 세단, 즉 승용차밖에 없습니다. 4가지 종이 있는데 다 승용차죠. 그런 상황에서 SUV 모델이 나왔다라는 것도 이 프리미엄 모델이 나왔다라는 게 이제 인기의 이유가 되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은 SUV입니다. 마침 현대차가 이런 상황에서 프리미엄 SUV를 출시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인터넷상에서도 보니까 관심이 뜨겁던데 그렇죠.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평가가 괜찮습니다. 긍정적인데요. 몇 가지 좀 보면 일단은 벤틀리 출신이 주축이 돼서 디자인한 이 외관이 상당히 역동적이다 이런 평가, 우아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내장도 고급스럽다. 여기에다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사양까지 더해져서 디자인, 주행성, 안정성을 고루 갖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프리미엄 모델이라는 걸 감안해도 높은 가격대는 좀 부담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번에 출시된 디젤 3.0 모델이 6,580만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가지 옵션이 추가가 되면 7천만 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좀 가격대가 좀 높다라는 얘기가 예. 나오는 겁니다. 한번 얘기 좀 들어보시죠.
공을 많이 들인 만큼 가격을 조금 받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네, 임 기자.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해외 전기차 업체 인수를 추진한다고요? 예. 그 대상이 영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입니다. 어라이벌이라고 하는 이 회사인데 아직 인수가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협의 중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회사는 2015년도에 만들어진 이제 전기차 배터리, 모터를 만드는 스타트업인데 특히나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현대차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데요. 예. 만약에 이 어라이벌의 인수가 확정이 되면 현대차가 해외에서 자동차 업체를 사들인 첫 사례가 됩니다. 예, 최근에 이 현대차의 주력 계열사들이 이런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 사업 구상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죠. 예.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현대차 그룹의 핵심 4개 계열사들이 내놓은 중장 전략의 핵심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영국의 업체 어라이벌, 그다음에 지난해 9월에 세계적인 자율주행 기술 기업인 미국의 앱티브사랑 현대차가 합작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 두 회사가 일테면 이런 미래 전략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이제 이번에 출시가 되는 SUV 모델인 GV80는 기존의 프리미엄 세단인 제네시스 시리즈와 함께 현대차의 이 고급화 전략이 역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두 가지를 요약을 하면 현대차는 내연기관에서 수소차라든가 전기차와 같은 이런 미래형 친환경차로 옮겨가는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프리미엄 신차 출시와 미래 모빌리티 준비를 하는 이런 투 트랙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업 사회이사들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면 이달부터도 시행이 될 수 있는데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둔 재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파장, 권세욱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네. 먼저 이 상법 시행령 개정 절차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법무부에 따르면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지난 10일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기 재직한 사회이사와 경영진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을 하고 결격 사유도 강화를 한 것이 그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모레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논의가 될 예정인데요. 다음 주 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면 이르면 이달 안에도 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바뀐 시행령을 적용받는 회사들은 얼마나 될까요? 네, 사회이사를 새로 영입해야 하는 상장사는 560여 곳, 그리고 교체 대상은 700명이 보시는 것처럼 넘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주요 상장사를 살펴보면 셀트리온은 6명, 삼성 SDI와 삼성 SDS가 각각 4명, 그리고 현대제철과 SK텔레콤이 2명씩입니다. 재계는 지난해 11월에 입법 예고가 끝난 뒤에 시행을 1년 늦춰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해서 1년 유예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최근 정부의 공정경제의 기조 강화 속에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권 기자, 이렇게 네. 사회이사가 한꺼번에 바뀌는 것을 두고 기업들의 우려가 큰데 네. 어떤 점 때문인가요? 기업들은 오는 3월 주주총회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치열한 영입 경쟁으로 인해서 비전문적인 인사가 사회이사로 영입될 것을 우려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재계의 설명 들어보시죠. 예. 독립성에 강조하다 보니까 경륜이 있는 사회이사는 재임을 금지함으로써 전문성을 해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예 기간을 두든지 기업이 급작스럽게 사회이사의 인력 대란이 없게끔 하는 조치가 예, 권세욱 기자와 함께 상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경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 전라서 해안과 제주도는 구름 많이 낀 상태입니다. 또한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높았던 초미세먼지 농도도 현재 전국이 보통 수준 유지하며 양호한 대기질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4도까지 내려가며 추웠는데요. 낮에도 3도에 머물며 쌀쌀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위는 내일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추위 대비 계속해서 해주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5도, 대구가 영하 4도, 춘천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대구가 6도 보이는 등 전국이 대체로 영상권 나타나겠지만 아침과 기온 차이가 10도 가까이 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전남과 경상 지역도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 인천과 대전이 영하 4도로 춥겠고 낮에도 청주가 3도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춥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7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영하 3도 보이겠고 낮에는 부산이 8도, 제주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와 글피 사이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일요일에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후속 대책을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은 비판적입니다. 노무현 정부에 몸을 담았던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그리고 MB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지냈던 박병원 전 경총회장. 이들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시장 기능을 중시하고 강남 이외의 다른 지역에 수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BJ플러스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7시에 뉴스프리즘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